본 영상은 진격의 거인 세계관과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격의 거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는 거인이 될 수 있는 민족인 유미르의 백성이 존재합니다. 시조 유미르는 2000년 전 유기 물질의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질과 접촉함으로써 최초로 거인의 힘을 얻게 됩니다. 시조 유미르가 죽은 뒤 그녀의 능력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진 9거인으로 분화되었으며 유미르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인 유미르의 백성들은 거인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세계는 거인의 힘을 계승한 엘디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유미르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길인 좌표로 연결되어 좌표로부터 거인의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진격의 거인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인공인 에렌이 모든 힘과 기억이 교차하는 좌표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작가인 이시야마 하지메는 한껏 뒤틀린 세계를 표현하고 싶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진행하며 세상은 잔혹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인류 역사를 토대로 유대인 문화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지만 작가의 바람대로 인류사에서 모티브를 얻었음에도 현실 세계와 정반대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진격의 거인 1화의 제목은 2000년 뒤의 너에게입니다. 시조 유미르가 거인의 힘을 얻은 시점이 기준이 되어 주인공 에렌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표현한 것이죠. 인류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원 후 현재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기리는 것처럼 모든 거인을 좌우할 수 있는 시조의 거인을 계승한 자가 마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유사한 모습이죠. 한편 600년 전 세계적 유행병이 맹위를 떨쳐 세계 인구가 격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행병이란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을 의미합니다. 흑사병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아시아를 넘어 흑해와 크림 반도를 거쳐 이탈리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흑사병은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으며 당시 인류는 흑사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각양각색의 해결책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미르의 백성들은 시조 유미르가 신체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간단히 질병을 극복하게 되는 대비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세계가 거인의 지배를 받게 되자 적이 사라진 엘디아 제국은 동족끼리 거인의 힘을 사용하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8거인을 가진 집안이 결탁과 배신을 하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고 이 전쟁은 이후 거인대전으로 명명되었죠. 이 거인대전은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만든 참혹한 지옥이라는 이명처럼 양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쟁으로 최소 1억 명 이상의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실과 정반대되는 모습도 세계관 내에서 드러나는데요. 작품 내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모습입니다. 코니가 북쪽으로 향하는 장면 중 오른쪽인 동쪽에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실 세계와 정반대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라고 합니다. 세계관 내에서 세계 지도 또한 거꾸로 뒤집혀 있는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세계답게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 마레에는 백인이 살고 있으며 유럽 대륙에는 흑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지금까지 작품의 세계관과 인류사에 대한 기본 설정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았다면 다음 부분부터는 유대인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즉 현재 이집트에서 노예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나 구원자 모세를 맞이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하는 곳에 왕국을 건설하고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한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왕 사후 왕국은 남부와 북부로 분열되고 이후 국력이 쇠한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왕국이 멸망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각지로 퍼진 유대인들은 국가 없는 민족이자 소수로서 다수의 탄압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 다수 국민을 영합하기 위한 도구로 유대인을 악마의 민족이라고 이용한 것이죠. 특히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고 그 결과 고대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와 국가를 건설하자는 시온주의 운동이 대두되었습니다. 영국의 지원하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였으나 그 지역 원주민인 아랍인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과 유미르의 백성들 사이 유사한 점이 많이 존재하지만 정반대의 세계를 보여주길 바란 작가의 의도대로 이 두 민족은 상호 대비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유미르의 백성들은 거인의 힘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전 세계 인류가 3번 절멸할 정도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가해자였습니다. 거인의 힘은 절대적이었고 인류는 목숨뿐만 아니라 문화마저도 거인들에게 유린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미르의 백성들은 악마의 민족으로 불리며 증오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양측과 갈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마의 민족으로 불리며 박해와 탄압의 피해자였습니다. 7세기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동한 이후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전쟁을 벌였으며 패배한 유대인들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며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편 15세기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이슬람이 기독교 세력에 밀려 유럽에서 북아프리카로 추방될 때 기독교 세력에 의해 유대인들 또한 북아프리카로 추방되었죠. 그리고 근대 유대인의 각성을 일으킨 3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그롬입니다. 포그롬은 파괴 혹은 학살이란 뜻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반유대주의 세력에 의해 일어난 유대인 공격을 지칭합니다. 특히 러시아 키시네프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키시네프 포그롬 당시 반유대주의 세력은 당국의 무기나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대인 살인과 약탈 그리고 재산 파괴 등을 저질렀습니다. 약 600명의 유대인 사상자가 발생한 뒤 포그롬은 군대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이미 1500여 유대인 가정이 약탈당한 뒤였습니다. 심지어 포그롬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 내에서 유미르의 백성들이 수많은 참극과 참화를 일으킨 것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럽 각지에서 무고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주인공 에렌이 인류를 위해 투쟁하였으나 심의소에 구속된 것처럼 프랑스 포병 대위 드레피스도 반유 대주의에 의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레피스의 간첩 혐의를 두고 프랑스 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격렬하게 투쟁하였으며 이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드레피스는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었음에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체포되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치에 의한 민족 탄압입니다. 진격의 거인 내에서 유미르의 백성이 선미 사상에 빠져 민족 정화를 저질렀다고 묘사되는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사회 진화론을 앞세워 특정 민족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나치에 의해 박해받았습니다. 같은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죠. 대표적인 사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된 것이며 유대인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살인 방법을 모색한 나치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고 끝내 살해당했습니다. 한편 거인대전을 겪으며 동족끼리의 추악한 전쟁에 지친 프리츠 왕은 유미르의 백성들이 앗아간 생명의 슬픔을 느끼고 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시조의 거인을 계승하고 변방의 파라디 섬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주하여 벽의 왕으로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는 부전의 맹약이라는 압도적 평화 사상을 만들어내어 향후 시조의 거인을 계승할 자가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습은 특정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고토 이스라엘로 복귀를 상징하는 시온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시온주의란 1886년 오스트리아의 언론인 나탄 비른바움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시온이란 원래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던 언덕을 뜻하지만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와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현대 시온주의의 아버지이자 세계 시온주의 기구의 건립자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자신의 저서 유대국가에서 유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유대국가 없이 참된 유대인 해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리츠 왕이 평화를 사랑하여 저항하기를 거부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한편 파라디섬과 이스라엘에는 모두 벽이 존재하는데요. 파라디섬으로 이주한 왕은 삼중의 벽을 세워 올리며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파라디섬에 세워진 벽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미르의 백성이 타민족을 유린하는 것을 막는 이중의 방패가 됩니다. 벽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압도적 평화 사상에 의한 비폭력의 통제를 의미하며 벽의 왕은 유미르의 백성들의 기억을 지우고 세상과 단절시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그리 아름답지 못한 이유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 지역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건설해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으며 벽을 건설해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벽은 평화 사상의 프리츠 왕과 대비되는 유대인 야보틴스키의 수정 시온주의에 의한 것으로 야보틴스키는 1923년 아이언 월 전략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급진적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주류 정치 담론에 다양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야보틴스키의 주장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 의해 포위된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을 몰아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리츠 왕이 백성들의 기억을 앗아간 것과 대조적으로 야보틴스키의 사상은 교과서에 반영되며 현재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평화를 사랑한 프리츠 왕은 유미르의 백성을 파라디섬으로 이주시켰으나 섬의 크기와 당시의 상황상 모든 유미르의 백성이 섬에 동행하지 못했으며 대륙에 남게 된 유미르의 백성들은 국가를 잃은 국민이 되어 탄압과 박해를 받으며 수용구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거인으로 변할 수 있는 유미르의 백성들이 세상의 증오와 두려움을 받게 된 거죠. 유대인들도 특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놓은 도시의 거리나 구역을 뜻하는 게토에 강제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게토가 차츰 사라졌으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절멸시키기 위해 집단 수용소 형태의 게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치에 의해 유대인 수용소로 이송된 유대인들은 철저히 인권이 무시당한 채 마치 가축처럼 도축당했죠. 한편 엘디아인 수용구에 사는 유미르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이 유미르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완장을 차야 합니다. 왼팔에 착용한 회색빛 완장은 마치 주홍글씨처럼 유미르의 백성임을 낙인 찍어 그들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죠. 아홉 거인을 계승한 유미르의 백성들은 명예 마레인이자 마레의 전사가 되어 그들과 가족들은 붉은색 완장으로 신분을 표시하고 미래의 거인을 계승해 전사가 될 전사 후보생은 노란색 완장을 착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유미르의 백성들은 완장색으로 구분되는 모습이죠. 나치 독일의 탄압을 받은 유대인들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완장을 차야만 했습니다. 노란색 별을 옷에 부착하거나 흰색 바탕에 다윗 왕의 파란 별이 있는 완장을 착용해 가축처럼 취급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욕과 멸시의 대상이었으며 유대인의 인간성과 체면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유미르의 백성 중 일부가 명예 마레인이 되어 마레에 협력한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독일 나치에게 협력한 유대인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완장을 착용한 유미르의 백성들이 동포들에게 친절했던 것과 달리 유대인 경찰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 또한 20세기 세계 정세처럼 근대화 시대의 자원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거인의 힘에 의해 박해를 받던 말에는 프리츠 왕이 시조의 거인을 계승해 파라디 섬으로 이주한 뒤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군국주의의 길을 걸어 주변국을 침탈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말에는 시조의 거인을 탈환해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는 대의를 위해 파라디 섬을 침공하지만 그 내면에는 파라디 섬에 잠들어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독점한다는 이속이 숨어 있습니다.
파라디섬의 천연가스가 오랜 시간 누출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설정된 빙폭석과 다량의 광석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도 자원 문제로 인근 국가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사례가 지중해 천연가스전 개발입니다. 지중해 동쪽 연안에서 거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자 개발권을 두고 과거 수차례 전쟁을 치른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터키가 지중해 진출을 본격화하며 동지중해 자원 확보 경쟁에 뛰어들자 터키를 경계하기 위해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등이 참여한 동지중해 가스 포럼이 2019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국가가 있듯 파라디섬 세력에게도 협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엘디아 제국과 동맹국이었던 히즈루국입니다. 히즈루국은 거인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국세가 기울었지만 파라디섬의 근대화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그곳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독점 개발권을 요구합니다. 파라디섬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막대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히즈루국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 행보는 미국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동맹국이었으며 자국의 석유 이익을 위해 중동 안보에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이죠.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향후 소련이 남아하여 국제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페르시아만을 위협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아즈마 미토 가문이 파라디섬의 자원에 국군을 건 것처럼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카터 독트린을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석유 이익을 위협한다면 군사적 수단마저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적극 후원하여 소련군을 저지하였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에도 자국의 석유 이익을 위해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적극 투사하였는데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각 국제연합군을 결성하여 이라크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유류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미국이 석유 수출국으로 변모하였으니 더 이상 중동 산유국들에게 과도하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세계 정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내부 기관을 살펴볼 차례죠. 절대적 평화 사상에 심취하여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한 프리츠 왕과 달리 자유를 추구하며 세상의 진실을 찾아 기꺼이 벽 밖으로 나가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조사병단입니다. 조사병단은 그들을 막고 있는 거짓과 거인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며 유미르의 민족의 사멸을 바라며 공격해오는 세력과 맞서 싸우고 벽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조사병단은 유미르의 백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가짜 왕을 앞세운 왕정이 인류의 생존보다 사욕을 우선하는 것을 보고 인류를 위해 쿠데타를 단행하여 기존 제도를 혁파하게 이르죠. 혁명 이후 조사병단은 작은 규모의 병단에서 주류 세력으로 변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으니 바로 하가나입니다. 하가나는 1920년 4월 아랍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봉기 이후 유대인 집단 농장인 키부츠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1936년에서 1939년에 아랍의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자 하가나는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을 펼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하가나는 이스라엘 방위군으로 전환되어 이스라엘의 시민을 보호하고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필수적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실에 도달하게 된 조사병단은 정보가 가진 힘에 짓눌려 기존 정권과 동일한 행보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실망하여 조사병단으로서 그 뜻을 같이 했으나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 분화된 집단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주인공 에렌 예거가 이끄는 예거파입니다. 예거파는 파라디섬의 평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경파이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부의 수장을 폭탄 테러로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예거파가 강경 노선을 추구하며 조사병단에서 분화되었듯이 하가나도 1931년 강경한 노선의 이르군과 분리됩니다. 이르군은 유대인을 위한다는 대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경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 중이던 영국이 1939년 백서를 발표해 유대인들의 이주와 토지 매입을 제한하고 유대인 불법 이주 억지를 위해 하가나 지도자를 체포하는 등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자 1946년 7월 이르군은 영국 군사령부가 위치한 예루살렘의 킹 데이비드 호텔을 폭파시킵니다. 마치 예거파가 군부의 수장을 살해하듯 말이죠. 이르군의 저항 정신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최대 정당인 보수 강경 리쿠드 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진격의 거인 세계관 내에서 예거파의 정신이 후세로 이어지는 것과 유사한 대목입니다. 조사병단은 전 세계가 유미르의 백성을 증오하며 사멸하기만을 바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과 교섭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계는 대화는 고사하고 파라디섬 세력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교섭은 시작할 새도 없이 결렬됩니다. 결국 주인공 에렌은 자신의 동료와 섬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벽박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땅고르기를 발동합니다. 후전의 맹약은 땅고르기를 억제시켜왔으나 후전의 맹약을 거스르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땅고르기는 현실 세계의 핵 전쟁을 상징하는데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리아가 적극 추진되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인구가 급증하자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피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생존을 위해 피난하며 이주가 가속화된 것이죠. 아랍인은 영토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주장하였고 유대인과 아랍인 상호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갈등은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후 아랍권과 이스라엘은 수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과거 핵전쟁까지 각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제3차 그리고 4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핵전쟁 작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 전쟁 당시 최후의 심판일 작전을 통해 이집트의 핵을 투하할 것을 계획하였고
당시 나세르 대통령이 이끄는 이집트는 냉전 시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핵전쟁 발발 시 소련의 전술 핵을 지원받아 핵전쟁을 시작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의 조기 승전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종전 6년 뒤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아랍권의 공세에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핵전쟁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무제한 지원 작전을 펼쳤고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진격의 거인 세계관과 달리 핵전쟁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진격의 거인 세계관과 현실 세계의 유사한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세상 가치 있는 시간 지식 나침반이었습니다.